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정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가족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국시원이라는 곳에 응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국시원이라는 것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줄임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원에 시험을 맡겨놓은 상태고요. 자격증 발급은 서울시청에다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국시원에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 3번 시험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월, 7월, 11월 이렇게 1년에 3번이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따고자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서 2020년 올해부터는 4번으로 시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0년 2월 22일 첫 시험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은 3월 13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 시험 응시자들한테 각각 문자로 국시원에서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험을 살펴보시면 5월 23일에 토요일 날 시험을 보죠. 국가 자격증들은 거의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8월 29일 날. 그다음에 올해 마지막 시험은 11월 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국시원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을 모두 다 저희가 접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국시원은 구의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 응시 서류를 다 모아서 구의역에 가서 직접 방문 접수를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방문 접수보다는 인터넷 접수를 많이 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인터넷 접수로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시게 되면 교육원에서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같은 교육생들끼리 모아서 시험 장소를 정해주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방문 접수와 그다음에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자격시험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과목이 있는데요. 이론 35문항, 그 다음에 실기 45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교시가 이론이고 2교시가 실기인데 35문항 40분 동안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 실기는 45문항 5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작 시간은 10시부터고요. 오후 12시 10분에 끝납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론이나 실기나 다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기라고 해서 의사시험처럼 실기를 직접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지선다형으로 맞는 것을 고르게 그렇게 돼서 많은 부담이 없습니다. 시험 과목을 한번 보면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요양보호 개론, 그 다음에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본 요양보호 강론, 특수 요양보호 강론에 대한 이론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요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35문항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실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체위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안약 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실제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환자한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요거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바로 실기시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격 기준을 보시면
각각 60점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 60점 이상, 2교시 6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교시는 내가 80점을 맞았는데 2교시는 어려워서 40점을 맞았다. 그러면 합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각각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득점하셔야 되고 응시 자격을 보시면 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모두 다 이수하신 분만 자격이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예. 이론하고 실기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 응시료를 내면 시험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이 나오려면 실습 80시간까지 모두 다 240시간을 이수하셔야 그래야 자격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 방법인데요.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시면 교육원으로 합격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나 합격했으니까 자격증 주세요. 그러면 교육원에서 구비 서류를 갖춰서 서울시청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광역시 도에 저희는 이제 서울시청인데 지방에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광역시도에 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구비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 구비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비 서류를 보시면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이 교육수료 증명서라는 거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출석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론 실기 다 해서 160시간을 충분히 출석을 했느냐, 요거를 이제 보게 돼 있고요. 이 출석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간주를 하는데 서울시청에서 매일매일 출석부를 적어서 매 시간마다 적어서 그거를 매일 시청에다 저희가 스캔을 떠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출석부를 왜 매 시간마다 써야 되느냐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출석부를 사인을 해서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매일매일 출석부를 스캔해서 올리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교육수료 증명서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실습을 이제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실습을 나가시면 실습 기관에서 실습 확인서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충분히 본 기관에서 실습을 충분히 80시간 했다. 이런 걸 이제 주시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실습 확인서에 이제 출석부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도 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실습을 매우 잘했다. 조금 미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주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실습 확인서의 점수가 80점 이하인 경우에는 실습을 다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 확인서와 그다음에 교육원에서 발급한 교육수료 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죠. 서류가 그게 이제 건강진단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반명한판 사진 한 장. 그다음에 서울시에 자격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인지대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인지대가 10,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저희 교육원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류를 다 갖춰서 서울시청에 이제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단 여기서 경력이 있으시거나 그다음에 자격 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경력이 있으니까, 혹은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증명할 만한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자격증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건강진단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건강진단서에 뭐 하나만 빠져도 다시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 교육생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연세 많으신 분이 병원에 또 가서 또 다시 검사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청에서 주신 샘플이고요. 요거대로 이제 받아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맞는지, 병원에서 가끔 이 주민번호를 틀리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민번호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본 대조필 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 이름을 정확하게 잘 썼는지 병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동명이인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명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쓰게 돼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을 대하는 직접 대면 직업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이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이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따로 하게 되는데요. 이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우리가 병원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TBP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시약을 해서 검사하는 게 있는데 이 TBP 검사가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결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결핵 같은 경우 전염성 질환이죠. 강력한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추가로 흉부 X선 검사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에서 꼭 필수적으로 얘기하는 검사는 TBP 검사고요. 이 TBP 검사가 체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마약 검사를 했다 뭐 이렇게 그냥 진단서를 떼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다시 떼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 TBP라는 검사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진단일과 발행일이 있어요. 예. 내가 언제 진단받았고 이 건강진단서를 언제 발행했다 이 날짜를 적는 건데 간혹 발행일이 진단일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갔다 오셔야 되죠. 예. 그래서 진단일과 발행일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날짜가 같은 건 괜찮아요. 그리고 진단일보다 발행일이 뒤쪽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발행일이 진단일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잘 해서 제출을 하셔야 다시 병원에 가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강진단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증 검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시도지사 혹은 이제 서울시청,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청에서 이 사람한테 자격증을 줄 만한 저기가 충분한가 이런 걸 이제 보기 위한 게 검정이죠. 그래서 서류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이제 그 이수 여부, 교육을 충분히 이수했느냐, 이론 실기 160시간, 그다음에 실습 80시간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그렇죠?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실습 80시간 중에 40시간은 반드시 요양원에서 실습을 완료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40시간 중에 재가 방문 요양을 반드시 3일 이상 하셔야지만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틀 하시고 재가 방문 요양을 3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재가 방문 요양만 5일 해서 40시간 이수하시거나 이렇게 돼야지 데이케어 센터를 예를 들어서 3, 4일 하고 재가 방문 요양은 하루만 했다 이러면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 이수 여부를 이제 제대로 했는지 그거를 이제 이수를 여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는 없는지 요거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자격증이 이제 교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라는 거는 뭔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도 이 결격 사유에 걸려서 시험을 굉장히 잘 보시고 교육 과정에서도 굉장히 모범생이셨는데 나중에 안 나오신 사례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격 사유가 뭐가 있는지 이거 이제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희 이 결격 사유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여쭤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 시작 전에. 그래서 결격 사유를 보시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걸 담아놓은 건데 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자격증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첫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가 요양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환자를 돌보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다만 전문의가 이분은 요양보호사로서는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어야 돼요. 아까 이제 진단서에도 그 내용이 있었는데 중독자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향정신성 의약품. 이게 이제 그 수면 유도제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이 잘 안 와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검출이 됩니다. 소변 검사를 했을 때 그러면 자격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랑 상의해서 검출되지 않는 그런 수면제를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잠시 끊어서 수면제는 정신질환자가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시 검사를 위해서 끊었다가 나중에 검사 다 하시고 나서 복용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있죠. 예, 이런 경우에도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그렇죠.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번째 사례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자격증이 안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 법적으로 이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신 분은 종료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을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네. 그렇죠? 이분도 안 되시고요. 결격 사유이고요. 여섯 번째,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은 자격증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 자,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부정으로 수급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취소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취업처 안내입니다.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예.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요거는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5인 이상, 9인 이하.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말하는데 이런 시설에 많이 그 취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다음에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아까 이제 그 노인주거복지시설이 5인에서 9인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0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운영하는 시설을 우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 혹은 다른 말로 주야간보호센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나라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구마다 굉장히 많죠. 데이케어 센터가. 그런 곳에 많이 취업을 하시고요. 이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에 퇴근하시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아직 어린 젊은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 바로 이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많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토요일도 거의 뭐 격주로만 한 번씩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그 토요일 근무할 때 또 추가 급여를 또 주죠. 예,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취업처 중에 하나가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그다음에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요양원, 그렇죠? 요양원이나 아니면 재가방문 요양센터를 얘기를 하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24시간 풀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뭐 이렇게 이제 하거나 뭐 8시간씩 근무하는 3교대 뭐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젊은 분들은 요양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요양원을 희망하는데 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구립이나 시립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은 지원을 하실 수가 없고요.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나는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도 많이 취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문 요양센터는 연세가 좀 60이 넘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예, 제가 방문 요양센터. 제가 방문 요양센터의 장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환자를 1대1로 케어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환자랑 나랑 코드가 잘 맞으면 오랫동안 한 분만 케어하면서 조금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방문 요양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원래는 4시간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3시간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쓰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가족들이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일반 병원에서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요. 간병인이나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일하시는 곳과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곳은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가?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실 텐데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평균을 내서 좀 낮은 수준으로 적어놨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적어놓으면 또 나는 그거 못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이제 최저 기준으로 제가 적었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으세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 요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하루 3시간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보험 때문에 사실은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의료보험비, 지역 의료보험비가 굉장히 비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를 따서 이 4대 보험을 적용받으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급이 작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500원 정도 작년에 했었고요. 어떤 기관은 1,550원, 어떤 기관은 1,500원 이제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매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 지역에 따라 그다음에 센터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거, 예,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주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출퇴근만 하는 게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입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요양보호사인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 정도 집에 갈 수 있는 게 입주 요양보호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급여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최소로 했을 때 240 정도 되고요. 그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3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케어 센터. 데이케어 센터도 요양원만큼 충분히 받으십니다. 그래서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80만 원 이상 받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 이제 격주로 근무하거나 아니면은 매일 데이케어 센터 토요일마다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수당이 따로 나가게 되죠. 네, 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40만 원에서 4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내야 되는 수강료가 부담스러운 일반인들에게 나라에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이용해서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요걸 한번 알아보고요.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건데 요양보호사가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도 자신이 없어 하는데 고령자인 경우에 가족요양을 위해서 이걸 따셔야 되는 고령자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많이 망설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면 뭘 배울지 정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신청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청 어떻게 신청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원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을 하려면 이걸 또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140시간 이상 과정이냐, 140시간 미만 과정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또 다릅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접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은 어떤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시험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그 절차는 어떤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자격을 자격증을 받기 위한 어떤 결격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격증을 받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취업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급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